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2월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는 주택법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도 우리 시험에서 비교적 출제 빈도가 높아서 7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7문제, 주택법에서 7문제. 주택법은 이건 주택 건설 절차를 갖다 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그랬죠. 주택 건설 절차. 그럼 우리가 앞에서 건축법을 공부했는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뭐의 일종이다? 건축물의 일종이라는 얘기죠. 건축물의 일종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을 적용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방법, 주택법을 적용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건축물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건축법으로는 주택, 건축물, 상가 모든 것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법으로는 상가를 건축할 수 있어 없어요? 공장 안 되죠. 주택법으로는 오직 주택밖에 안 되죠. 그런데 주택은 그러면 건축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건축법으로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 주택을 건축법을 정해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을 정해서 건축하는 경우. 오늘 여기서 이 주택은 어떤 주택이라고요? 이 주택은 집단적인 주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집단적인 주택. 집단적인 주택이라는 것은 한 번에 적어도 30호, 30세대 이상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이라 하더라도 집단적이지 않은 주택 건설은 무슨 법을 적용한다? 건축법을 적용하게 되고, 주택 중에서도 집단적인 주택 건설을 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 주택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땅을 사가지고 내 단독주택 하나 건축하고 싶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건축업자야. 건축업자가 연립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사업을 하겠다. 근데 연립주택을 몇 세대? 29세대까지 건축한다. 다세대주택을 29세대까지 건축한다. 그때는 무슨 법을 적용해?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아파트 건설업자다. 아파트를 갖다 우리가 500세대 건설했다. 1000세대 건설했다. 전부 다 30%, 30세대 넘죠. 이때는 무슨 법? 주택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대규모로 주택 건설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 주택법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보통 30%, 30세대 미만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법? 주택법을, 건축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을 건축하는 일반법이고,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 중에서도 집단적인 주택 건설할 때만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특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일반법, 특별법이 주택법. 자, 그럼 건축법과 주택법을 잠깐 한번 비교해 보면, 자, 지난주 우리가 건축법 공부하셨어요. 건축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주택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오늘 주택만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상가라든가 공장은 빼고. 그러면 건축법은, 자, 주택을 건축할 때 얼마? 여기서 30호, 30호라든가 30세대 미만을 건설할 때 무슨 법 적용한다?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호하고 세대는 단독주택은 호라는 표현을 쓰고요. 공동주택은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것은 몇 세대 이렇게 표현 쓰고, 단독주택은 몇 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반면에 주택법은 한 번에 30호 또는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 적용되는 법이 주택법이라는 얘기죠. 지금 주택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용 첫째 뭐가 된다? 대상이 되겠죠. 대상. 두 번째, 그러면 건설한 그 주체를 누구라고 그러냐? 건축법에서는 30호,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을 우리는 호칭을 건축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건축주라는 표현을 쓰냐고 뭐라고 그러냐? 사업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업주체. 건축주, 사업주체. 세 번째,
절차를 보겠습니다. 절차는 건축법상 30호 30세 미만의 주택을 건축주가 건축할 때는 먼저 뭘 받느냐? 건축허가를 받아요. 건축허가. 또는 뭐 한다? 신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뭐 하느냐?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사용 승인. 그래서 이는 건축주 건축허가 사용 승인, 건축주 건축허가 사용 승인,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주택법은 어떻게 되냐? 주택법은 사업주체죠. 여기는 건축허가 아니고 뭘 받는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끝나면 뭘 받느냐? 여기는 사용검사라는 걸 갖습니다. 사용검사. 그래서 여기는 사업주체,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이렇게 달라요. 여기는 건축주, 건축허가 사용승인, 여기는 사업주체,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용어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건설하고 나면 공급해야 되겠죠? 공급. 즉 뭐예요?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양. 분양을 어떻게 하느냐? 자,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경우는 반드시 뭘 지켜야 하냐면 여러분 소위 주택 공급에 관한 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공급하는 규칙에 따라서 공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규칙은 국토교통부 장관령입니다. 즉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고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령이 바로 뭐다? 주택 공급하는 규칙입니다. 주택 공급하는 규칙이 하자면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냐?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할 때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 뭘 해야 돼? 공고를 해야 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 가지고 뭐에 따라서 청약 순위라든가 청약 점수에 따라서 공급하는 거죠. 청약 순위나 청약 점수가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개 추첨을 합니다. 미달되면 최종적으로 뭐 한다? 선착순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청약순위나 청약 점수에 따라서 공급하게 되고 청약순위나 청약 점수가 같으면 공개 추첨을 하게 되고 3순위까지 미달되면 선착순 분양한다. 이 방법이죠. 만약 여기에 위반하게 되면 말이죠. 위반. 그럼 왜 이건 이렇게 공급하느냐? 30호 3세 이상의 대규모 주택을 건설했을 때는 이 주택을 공급할 때 우리나라는 주택이라는 것이 거주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고요. 뭐죠? 재테크 수단이야. 대부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순간 어때요? 이득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는 대로 2개든 10개든 20개든 전부 다 분양받아 버리면 집 없는 서민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없죠. 이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급해라 해놓고 만약 여기 위반되면 어떻게 했냐? 위반되면 2년 2천 무슨 말이에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30호 30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 공급이라는 규칙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어떻게? 선착순 분양이야. 이게 30호 30세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0호 30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차이점.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디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가끔 이런 플랜카드를 보죠. 무슨 아파트 선착순 분양. 그렇죠? 무슨 아파트 선착순 분양 플랜카드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선착순 분양이라는 얘기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선착순 뛰어가면 돼, 안 돼? 왜 안 돼요?
우리는 옛날에 선착순 분야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뛰어가야지 빨리 뛰어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무슨 말이다? 아하, 선착순 분양이라는 얘기는 세대수가 얼마?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거나 아니면 이미 미분양된 거란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분양받아봐. 이거 투자 가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런 아파트 절대 분양받지 마세요. 우리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갖다 고려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첫째는 브랜드, 두 번째는 입지, 세 번째는 규모. 그렇죠? 아파트 규모 우리가 한 1000세대 정도 넘으면 보통 A급으로 칩니다. 한 600세대 이상 B급, 300세대 미만은 C급으로 칩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의 폭도 규모 단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단지가 크면 클수록 각종 부대시설이 충분히 들어오게 되고 편의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000세, 2000세, 3000세 이렇게 된다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하죠. 그래서 세대수가 크면 클수록 주택 가격 상승폭이 큽니다. 그냥 뭐 150세대, 뭐 200세대, 150세대 미만 이런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 그런 아파트 분양받으면 절대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3세대 아파트, 요건 절대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또 미분양된 거, 또 마찬가지죠. 잘 나가는 아파트가 미분양될 일은 별로 없죠. 물론 이제 최근에 우리가 수도권의 분양 경기 안 좋아져서 미분양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미분양도 잘 선택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잘 나가는 아파트 치고 미분양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착순 분양 제일 먼저 뛰어갔더니 제일 먼저 손해 보더라. 그렇죠? 절대 뛰어가지 마세요. 선착순은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마다 30호, 30호 이상의 주택을 누가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용 검사를 받아서 그리고 주택 공급하는 규칙에 따라서 분양하고 이 절차를 갖다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10쪽에 주택이 뭐냐? 주택의 정의가 나오죠. 주택. 지난주에 우리가 건축법의 주인공은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주택법의 주인공은 뭐다? 주택입니다. 주택법의 주인공은 주택. 그럼 우리가 건축물이 뭐고 주택이 뭐고 이건 좀 기억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지난주 이거 공부했죠?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다? 공작물이 있다. 공작물. 두 번째, 이 안에 뭐가 있다? 건축물이 있다. 세 번째, 그 안에 뭐가 있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 가장 넓은 개념은 뭐고? 공작물이고 그 다음에 뭐고?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뭐고? 주택. 오늘 이 세 가지 개념만큼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는 이미 정리했어요. 자, 선아씨, 공작물이 뭐라고요? 얘기해보세요. 이거 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슨 공짜야? 인공공짜, 장인공짜잖아요. 만들 작자죠. 무슨 뜻이야? 인공을 가하여 만든 물건. 인간의 힘을 가하여 만든 물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물건이면 전부 다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인공공짜, 장인공짜. 인간의 힘을 가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면 전부 다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뭐가 공작물이다? 칠판도 공작물, 책상도 공작물, 의자도 공작물. 그러죠? 밖에서는 전보선대, 급수탑, 광고탑, 비닐하우스 전부 다 공작물이죠. 건물도 뭐다? 건물도 공작물. 그렇죠?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공작물이다 아니다? 네? 왜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인간의 힘을 가해서 만들어진 물건 아닌가? 물건? 집에 와서 말 안 듣면 이 인간아, 이 물건아, 이 물건아 그런 얘기를 하나 했잖아요? 자, 인간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신이 만든 거야.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은 공작물을 하지 않고 보통 창조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을 가하여 만든 물건이면 공작물입니다. 두 번째,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건축물은 뭐라고 그랬죠? 다시 뭐부터? 뭐의 일종이다? 공작물 일종이다. 두 번째, 반드시 뭐에 있어야 한다? 정착.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뭐다? 지붕은 반드시 된다. 건축물이 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꼭 기억하자고 했죠? 첫째 뭐다? 공작물의 일종이다. 공작물의 일종. 두 번째,
건축물 토지에 반드시 뭐하고 있어야 된다? 정착하고 있어야 된다. 정착.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붕에 기둥이 있거나 또는 지붕에 이게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건축물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기억합니다. 첫째 뭐다? 공작물이다. 두 번째 토지에 정착하고 있다. 세 번째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돼. 지붕에 기둥이 있거나 지붕에 벽이 있는 것, 이걸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이냐 건축물 아니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건축물이냐 건축물이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여러분 뭐 간단히 말씀드린 말이죠. 우리가 나중에 실무에 나가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건물 소유권자 누구냐? 갑입니다. 자, 첫째 토지하고 건물이 존재하고 있죠.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해요. 담보로. 그런데 채무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요. 이때 은행은 이 토지에다 경매를 들어갔습니다. 경매를 들어가지고 이 토지를 병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누구 거? 병. 건물은 누구 거? 갑. 건물은 갑의 것, 토지는 병의 것이네. 지금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건물 소유자 갑은 지금부터 문 밖에 나가면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요? 누구 땅이니까? 아까는 자기 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토지가 병에 낙찰되는 순간 토지는 병의 것이고 건물만 갑의 것이죠. 그러니까 갑은 절대 문 밖에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만 꽉 들어박혀 살아야 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었고 건물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 토지 소유자가 이게 누구로 바뀌어도 이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이 건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용 수익 권한을 줘야 된다 해서 이 갑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뭡니까? 소위 여러 민법에서 법정 지상권이라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 갑하고 병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었든 맺지 않았든 상관없이 건물 소유자 갑은 토지 소유자 병에게 이 주변 토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하게 인정해야 된다. 이게 법정 지상권입니다. 단 갑은 병에게 지류만 지급하면 되겠죠. 그러나 병은 이걸 갖다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네. 이게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이 이 토지에 입찰에 들어가 가지고 토지를 갖다 경매받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의 입장에서 이 건물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만약 법정 지상권 인정이 안 되면 병은 당연히 낙찰받아서 갑에게 건물 너 철거해라 이렇게 주장하든가 아니면 갑 너 지려달라 주장할 수 있죠. 반면에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되면 병은 갑에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병은 이 토지를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낙찰받는 병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이 건물 소유자가 법정 인정이 될 것인가 안 될까 판단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게 건물이냐 아니냐. 물론 이렇게 건물이 딱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법정 지상권 인정이 돼요. 문제는 이 건물이 건축하다 만 건물이야. 건축 중인 건축물. 공사 중인 건축물. 그럼 공사 중인 건축물도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죠. 이때 건물로 보는 관점이 뭐다? 이거란 얘기죠. 공사 중이었다 하더라도 지붕과 기둥이 있고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하나만 여러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언제 있었어야 돼? 저당권 설정을? 당시에. 맞아요? 아니면 잔금 지급할 때.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오는 잔금 지급할 때 언제까지?
네? 법은 건전한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언제겠습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아닙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은행이 가백에 저당권 설정해 주면서 이미 여기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엔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까지는 갖추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겠느냐. 여기에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공상의 외형상, 건물의 종류, 건물의 규모 이 정도만 예측할 수 있다면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정상권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단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오는 잔금 지급할 때까지만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처음부터 이게 공사 중이었고 외형상 이런 건물이 건축될 것을 예측하면서 돈을 빌려줬죠. 은행에서는. 그럼 은행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대로 공사 진행되면 어차피 건축은 건축된다는 사실 이미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잔금 지급할 때까지 이 요건을 갖추면 법정상권 인정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냐 건물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이 건물은 우리가 공작물이 일종이고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야 되고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물이다, 건축물이다. 지난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택은 뭐냐? 주택. 자, 주택은 말이죠. 주택은 다시 나왔어. 이건 주택은 뭐 일종이야? 건축물.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 와, 거기 뭐예요?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또 뭐의 일종이야? 건축물의 일종이래. 건축물의 전부 또는 건축물 일부야. 그런데 거기 뭐도 포함된다? 부속, 토지까지도 포함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건 뭐냐?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해야 돼.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해야 돼. 이것도 어떻게? 장기간. 자, 그러면 주택하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택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여러분 건물의 일부가 주택 될 수 있어요? 건물의 일부가 주택 될 수 있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에?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아파트 101동에 살고 있습니다. 101동 전체가 여러분 집이야? 아니잖아. 101동, 101호, 201호 이건 건물의 뭐야? 일부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민법에서 뭐라고 그래?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 그러니까 주택은 건축물의 전부일 수도 있고 건축물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된다? 부속, 토지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주택은 토지는 제외된다? 아닙니다. 토지는 제외되는 게 아니라 토지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부속, 토지까지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 주택인데 문제는 뭐냐? 가장 중요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먹고 자고가 독자적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따로따로 먹고 잠자는 것도 따로따로 자고 이게 가능해야만 독립된 주거야. 따라서 잠은 따로따로 자는데 밥은 한 곳에서 모여서 먹고 있다. 그러면 밥은 한 군데에서 모여서 먹고 있다는 것은 독립된 주방이 없다는 거죠? 이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기숙사.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야. 반면에 밥은 따로따로 먹는데 잠은 한 군데서 잔다? 그런 경우도 있나?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립된 주고 독립된 주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립된 주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된 주방. 자, 그래서 주택의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의 개념은 거기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죠. 그리고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세대 구성원이 일시적으로는 안 됩니다. 텐트 안에서도 2박 3일 잘 수 있죠. 이거 주택 아니야.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의 가장 큰 요소는 뭐다? 독립된 주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구분 소유권, 부속 토지 포함한다 기억하세요.
이 주택은 다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준주택이란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입니다.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다음에 시설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은 아니야.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죠. 비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서울시 도심지 같은 곳에서 주택이 많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도 주택으로 취급해주고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하는 의미에서 새로 만들어낸 개념이 준주택입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면 이걸 갖다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겠다. 그래서 준주택 4가지가 있죠. 다중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을 뭘로 말한다? 고시원을 말합니다. 고시원. 전에는 고시원 했죠. 근데 고시원의 명칭이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왜 바뀌었어요? 고시원 하니까 남들 전부 다 고시 공부하러 가는 것으로 알잖아요. 근데 고시는 고시 공부하러 가요? 아니잖아요. 잠자러 가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고시원이라는 표현은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이죠. 노인복지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기숙사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특히 이 4가지들은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좀 변화가 가능한 것들이죠. 모습을 변화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수익성이 높았던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오피스텔 같은 경우 말이죠.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일반 업무시설이야. 업무시설이지만 주택법에 오니까 뭐가 된다? 준주택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또 오피스텔은 세법상 이건 뭘로?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변화가 심하잖아요. 다중생활시설도 마찬가지죠. 다중생활시설도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용도가 뭐라고 그랬죠? 500제곱미터 미만이 2종 근생이야.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생활시설 뭐가 된다? 숙박시설이 됩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또 뭐가 돼? 준주택이 되잖아요. 기숙사. 기숙사는 우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인데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죠. 독립된 주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뭘로 취급된다? 준주택. 이렇게 변화가 굉장히 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준주택의 종류 4가지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를 보면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 여러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구조입니다. 단독주택은 독립된 구조로 된 주택이라고 그랬죠? 독립된 구조로 된 주택. 거기는 다중주택, 공간, 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반면에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에 설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뭘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된 주택을 말한다고 그랬죠. 즉 공동주택 뭐예요? 벽이나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하는 기준은 구조에 있다고 그랬죠. 쉽게 말합시다. 단독주택은 독립된 구조로 된 주택이고 공동주택은 안 독립된 구조로 된 주택이야. 네? 안 독립됐다는 건 뭐죠? 벽,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의 건물 안에서 각각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복도를 같이 이용하잖아요. 벽을 같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각의 나름대로 독립된 뭐예요? 주거생활을 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중요는 옆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여기는 뭐가 없다? 기숙사가 없지 않습니까? 기숙사. 우리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공동주택이 기숙사가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우선 여러분은 아파트하고 연립 다세대의 그 기준은 좀 꼭 구별하셔야 되겠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얘기합니다.
아파트가 뭐라고요? 5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한다? 아니야. 5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고 합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5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10층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이 안 되면 아파트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0층 건물이 있습니다. 주상복합. 주상복합이 있는데 1층에서 7층까지는 상가로 쓰고 있어. 8층, 9층, 10층만 주택을 쓰고 있다고요. 건물의 층수는 10층이죠? 근데 주택을 쓰는 층수는 몇 개층? 3개층밖에 안 되죠. 이건 아파트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5개층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연립과 타설에, 연립과 타설은 주택을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를 말합니다. 4개층 이하. 4개층 이하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5개층 미만을 말하는 거죠. 5개층 미만. 그러면 연립과 타설은 4개층 이하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연립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를 초과.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는 것이고, 다세대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립이 크다, 다세대가 크다? 연립이 큰 거죠. 다시 한번요. 교집이 마시고. 자, 연립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200평을 초과하면 연립, 200평 이하이면 다세대,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다세대 다가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가구. 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해요. 다세대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가구는 어떻게 구분하냐? 주택을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입니다. 3개층 이하. 주택을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다. 그 다음에 이건 주택을 쓰는 바닥 면적 합계 역시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총 이건 19세대 이하입니다. 이건 소유자가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걸 다가구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개층 이하면서 200평,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세대수는 19세대 이하면서 소유자가 한 명인 거. 이걸 갖다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3층짜리 단독주택을 건축해서 1층에서는 소유자가 살고 있고 2층, 3층을 남에게 전세 내주겠는 스타일, 월세 내주는 스타일이죠. 근데 소유권 등기는 한 사람 앞으로 돼 있죠. 소유권이 세 사람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구분 소유자가 3명이잖아요. 이건 공동이 되는 것이 소유자가 한 명이야. 이걸 다가구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라는 어디 속할까요? 빌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빌라. 밖에는 빌라 많이 하잖아요. 빌라는 어디 속해? 우리 주택법상 빌라는 주택의 종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빌라는 주택의 종류가 없다고요? 그럼 빌라는 누가 붙인 이름이야? 소유자들이 지 마음대로 붙인 거야. 그쵸? 원래 빌라라는 표현은 뭐죠? 빌라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고급 별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고급 별장. 이 고급 별장을 우리가 빌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립주택을 건축해놓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해서 분양하면서
홍보 전략상 이 연립주택은 좀 더 고급화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을 무슨 빌라, 무슨 빌라 자기 나름대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는 주택의 구분이 아닙니다. 원룸은 어디에 속해요? 원룸? 다가구? 다세대? 연립? 이것도 주택의 분류가 아니야. 원룸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통 방이 하나는 얘기죠. 방이 하나. 물론 어떻습니까? 요즘은 투룸도 나오죠. 투룸. 응? 원룸, 투룸. 이것도 어떻습니까? 연립,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룸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각각 구분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이건 어때요? 다세대라든가 연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이렇게 뭐 월세만 내주고 있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건 다가구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룸의 유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갖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러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를 한 번만 좀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주택이 나오는데 자, 한 층 바닥이 200제곱미터입니다. 한 층 바닥 200제곱미터다. 건물의 층수가 몇 개 층입니까? 5개 층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첫 번째 하나, 이걸 전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전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저건 주택의 종류 어디에 속하죠? 무조건 아파트입니까? 면적 따질 필요 없이? 없죠. 바닥면적 안 따져요. 아파트는 바닥면적 안 따진다고. 무조건 주택을 쓰는 층수 5개 층이면 아파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층을 전부 다 주택을 쓰고 있다면 이건 무조건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를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몇 개 층? 4개 층입니다. 그럼 아파트는 될 수 없겠네? 그러면 4개 층 하면 또 어때요? 다가구도 될 수 없겠네? 3개 층이 아닐까? 그러면 저건 적어도 연립 아니면 다세대일 겁니다. 연립 아니면 다세대야. 이때 연립과 다세대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네? 무슨 면적? 아니야. 바닥면적 합계 아니야. 뭐라고요?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의 동당 바닥면적 합계. 그냥 바닥면적 합계 그러면 여기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에?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의 동당 바닥면적 합계. 그러면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은 4개층이죠. 4개층의 바닥면적 합계는 얼마다? 총 800제곱미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800제곱미터는 660을 초과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연립주택이 되는 겁니다. 연립. 여기를 다시 음식점으로 쓰고 있다. 몇 층 건물입니까? 몇 층 건물이냐고요? 5층 건물입니다. 주택을 쓰는 층수는 몇 개 층? 3개 층입니다. 아파트 될 수 없겠네. 그렇죠? 연립 될 수 있겠나요? 다세대 될 수 있겠나요? 다가구 될 수 있겠나요? 층수만 놓게 되면 4개 층이 하니까. 그러면 층수만 놓게 되면 연립, 다세대, 다가구 셋 중에 하나 되겠죠. 그러면 바닥면적 합계를 따져봐야 되겠죠.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의 동당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입니까? 600이죠. 600은 연립은 안 되겠네 이제. 그러면 지면적 주택을 쓰는 층수가 3개 층이면서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일단 다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다 가구가 될 수도 있겠네. 이때 다세대하고 다가구를 구별하는 기준 어떻게 된다? A가 소유하고 있고 B가 소유하고 있고 C가 소유하고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독립된 구분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소유자가 3명이라는 얘기죠. 그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다 세대가 되는 것이고 A가 소유하면서 이것도 A가 B에게 A가 C에게 전세를 내주고 있는 스타일이다. 소유자는 A 한 사람이다. 그럼 뭐니까 이건
다 가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주택의 분류 방식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빌라, 원룸. 오늘 다 했네. 이 주택의 구분만 잘 기억해도 어디 가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밖에 나가면 연립이 뭐고 다세대가 뭐고 아파트가 뭐고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중개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립과 다세를 정확하게 연립이라고 얘기하고 다세라고 얘기하는데 연립과 다세 정확한 구분 기준이 뭐냐 그러면 구분 기준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동당 바닥면 합계,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의 동당 바닥면 합계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거는 그냥 연면적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연면적 전혀 아니라 맞는 거예요. 연면적은 지하층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전체 바닥면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연면적이 아니고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의 동당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걸 좀 꼭 좀 구분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의 구분 살펴봤고요. 밑에 주택 종합계획 넘어갑니다. 거기 넘어가기 전에 말이죠. 교재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걸 오늘 주택 나왔으니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 하나만 더. 저거로 또 이런 말이죠. 앞으로 국민주택, 국민주택. 이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은 좀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이건 많이 쓰는 표현이죠.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 요소는 뭐냐? 국민, 주택, 기금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반드시. 국민주택 기금을 반드시 빌려서 써야 된다고요. 국민주택 기금을 사용해서 건설했거나 또는 개량한 것인데 이때 주거 전용 면적 있죠?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85 제곱미터. 예외적으로 수도권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밖에 읍, 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하의 주택.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 국민주택 기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사용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주거 전용 면적이 85 또는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거 전용 면적 85, 주거 전용 면적 85라는 것은 주거 전용 면적 25.75평을 말합니다. 25.75평이면 공급 면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33, 4평형을 말합니다. 아파트 32평, 33평, 34평 하는 식으로 보통 전용 면적이 85입니다. 근데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가 아니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기타 읍면이 있죠. 수도권이 아니면서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최고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해요. 그러면 꼭 우리가 얘기할 때 국민주택이란 뭐냐?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맞나요? 아니죠. 반드시 국민주택 기금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꼭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기금을 이용하여 건설, 개량한 것으로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것도 들렸죠? 왜? 예외적으로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국민주택 기금을 이용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다.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도 있다. 이 세 가지 요건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국민주택과 앞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구별해서 쓰세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란 뭐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32~3평 이하의 주택을 전부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러는 거야. 국민주택 규모. 응? 전용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그래. 그건 규모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자금은 따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라도 민간 자금을 갖다 이용했다. 그럼 국민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분명히 다른 개념에다 구별해서 쓰세요. 이건 공법과 관련 없이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오직 했으면 국민이 묵겠겠어? 국민? 그렇죠? 국민주택?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국민주택이란 여러분 나중에 신문 기사 보다 보면 말이죠. 신문 기사 경제신문 같은 이렇게 보다 보면 국민주택 딱 설명하면서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국민주택 해놓고 보통 가로쳐 놓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렇게 써버립니다. 네. 국민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렇게 써버린다니까 신문 기자들이. 신문 기자들 쓴 얘기는 100% 다 맞는 얘기야? 아니죠.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표현이지. 정확한 표현은 국민주택 기금을 이용해서 건설 개량된 것으로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걸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는 두 개는 꼭 구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택 개념 설명드렸고 자, 잠시 쉬었다 교수 진행하겠습니다.